자, 2024년도 지방직 공무원 9급 필기시험 봤습니다, 오늘 시험 보신 분들, 많은 분들이 좀 좌절하셨다고 하더군요.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었고, 생전 처음 본 주제도 있었고,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쪽 분야 그렇게 깊이까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평생교육 크로스 말씀드린 거고요. 그 외에 다른 문제들도 약간은 이제 기존에 나오던 것들보다는 좀 새롭게 이제 문제를 출제해서 약간 당혹스럽게 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그 문제 이외에 크로스 이외의 다른 문제들은 우리가 다들 한 번씩은 어떤 방식으로든 접해봤던 내용들이었고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들을 적용한다면 상당히 풀 수 있었던 문제들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봤던 국가직 시험보다는 약간 어렵고요. 작년에 봤던 지방직 시험하고는 비슷한 정도의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고 여러분들 문제 하나씩 풀어가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전반적으로 보자면 난이도는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긴 하지만 약간은 교육의 기본 이론 파트가 조금 덜 나오고 그다음에 교육의 실제라든가 그다음에 행정에서 특히나 또 이제 평생 교육 파트가 조금 더 나오는지 이런 정도 수준입니다만은 예년에 이제 출제 유형이라든가 분류라든가 이런 거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어떤 부분이 나왔죠?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교육공학이 교수공학으로 변화되면서 수업을 설계할 때 그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제시되는 모형들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에디 모형, 글레이저 모형, 딕과 캐리 모형 이런 것들 봤고요. 그 중에서 요구의 사정, 요구 분석 얘기하는 거죠. 교수 분석, 학습자 및 상황 분석, 수행 목표 진술, 도구 평가 도구 개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별도의 단계로 쪼개어서 총 하니까 10개의 단계로 구성하는 즉 교수 체제 설계 모형 중에서 세분화시킨 모형이 뭐냐?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죠? 에디 모형은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5개로만 구분했었죠. 그 다음에 글레이저 모형은 요거보다 더 앞선 나와서 나온 모형으로서 순서상 봤을 때 출발점 행동의 진단 등이 들어가는 것으로서 4단계 모형으로만 구성되는 단순한 모형이었고요. 켈러의 동기 설계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학습자들이 학습 동기가 유발되거나 혹은 유지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두고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전략으로 ARCS 4가지를 제시한 모형일 뿐이지 이와 같은 것을 제시한 모형은 아니고 우리 알고 있다시피 복잡한 순서도 같은 그림 쓰죠? 기억나시죠? 그 모형 나온 거니까 딕과 캐리 모형 바로 찾을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시면 다음에 설명에 해당하는 척도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척도 내용 보시면 우리가 명명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죠? 구분하자면 명명척도는 분류하기 위해서 이름만 부여하는 척도이고 서열척도라고 하는 건 순서를 알아보는 척도이고 동간척도나 비율척도는 숫자적으로 의미 있는 어떤 수치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인데 동간척도는 동간성만 유지되고 비율 척도는 절대 0점이 있기 때문에 비율도 알 수 있는 그런 척도이다라고 했어요. 내용 보시면 사람이나 사물을 구분하거나 분류한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 너 어디 사니? 네, 저 경기도 살아요. 네, 저는 경기도가 아닌 곳에 살아요. 두 가지만 분류하려고 할 때 이렇게 구분한다거나 아니면은 너 남자니 여자니 해갖고 남자, 여자. 근데 이때 숫자를 아무리 0과 1이라는 숫자를 주더라도 이건 단지 표식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남자면 1로 주든 여자는 2로 주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남학생과 여학생의 두 가지 분류로 구분하기 위한 척도니까 말 그대로 이름을 부여하기 위한 척도 무슨 척도? 명명척도 거의 같은 사례와 같은 정의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쉽게 답할 수 있었던 문제. 이번 시험의 가장 훌륭한 측면은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 순으로 잘 배열을 해놔서 앞에를 풀어갈 때 아주 기분 좋게 풀어갈 수 있었던 거죠. 많은 분들이 다 맞추셨죠. 자, 3번 보시면 우리나라 교육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국 교육사 부분. 백지에서는 교육기관으로 국학 세웠다. 우리 외웠잖아. 국학은 어디 거? 통일 신라 거. 즉 신라 거기 때문에 옳지 않는 거 바로 찾아졌네.
좋네요. 백지에서는 특별한 교육기관에 대한 그 기록이 없고 뭐만 있었다? 박사라는 제도가 있었다는 것만 확인되어서 교육이 충분히 유학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기타 잡학 교육이 이루어졌겠구나라고 추정할 뿐이지 이런 교육기관을 세운 것에 대한 기록은 없었고요. 고구려의 태학, 판계 유영원은 실학자로서 교육제도의 개혁을 주장한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근대 시대에 개화기 시대에 이제 관립학교, 신식 관립학교로서 뭐가 만들어졌다? 유경공원이 만들어졌다. 우리 다 공부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봤을 때 옳지 않은 건 1번 되겠고요. 자, 4번 문제는 뭡니까? 내용 보니까 타당도의 여러 가지 개념들 중에서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타당도 개념이 뭐냐 물었습니다. 내용 보시면 공인 타당도, 구인 타당도, 내용 타당도, 예측 타당도 우리가 쉽게 봤던 내용들이죠. 예측 타당도, 예언 타당도하고 같은 거란 거 알고 계시고요. 보시면 새로 개발한 시험에 이걸 타당도를 구하고 싶어가지고 기존에 타당하게 검증한 시험, 이 비검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미 타당도가 검증된 시험이 있어서 이 점수하고 A시험, 새로 개발한 시험의 점수를 비교를 해갖고 이 비교한 것이 얼마나 상관성이 높으냐를 구한다는 거니까 기존에 검증된 타당도가 검증된 시험 점수를 준거로 해서 새로 개발된 검사의 점수의 타당도를 확인하는 것이니까 공인된 시험과의 비교 혹은 공인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실제로는 동시에 두 시험 점수의 점수를 내어서 두 시험 점수의 상관도가 높으면 이것이 기존에 타당한 검사 점수와 같은 정도로 타당한 검사로구나 것을 알 수 있는 타당도 개념 뭐였죠? 컨커런트 공인 타당도였습니다. 구인 타당도는 뭐였어요? 우리가 타당도의 개념에서 내용 타당도 있었고 그 다음에 준거 타당도에 공인 타당도와 예측 타당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구인 타당도 있었죠. 표 기억나시죠? 구인 타당도는 준거 타당도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뭐 검증된 시험을 기초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심리적인 개념,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개념들의 구성 요인들을 따져서 이 검사가 이 개념을 구성하고 하고 있는 요인들을 그것의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타당도를 따지는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설명이 맞지 않고 내용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바의 목표라든가 내용에 걸맞는 방식으로 검사가 구성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상관관계 가이수와 같은 것을 통해서 분석하지 않고 주로 전문가에 의한 내용 전문가, 검사 전문가에 의한 주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측정한다 그랬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고 예측 타당도는 우리가 검사하는 이 점수가 미래에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행동 특성을 예측해 주는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일단은 비교하는 점수가 현재 본 시험 점수와 미래에 나타난 행동 특성 혹은 과거의 행동 특성과 어떤 검사 점수 사이의 관계를 보기 때문에 시점상 어떤 시험과 검사의 점수의 획득 시기가 같지 않다 따라 답은 쉽게 1번 고를 수 있어요. 사실 뭐 여러 가지를 다 설명했지만 우리가 타당도의 뭐 개념들을 할 때 나오는 그 개념의 정의들과 뭐 설명들이 뭐 거의 그대로 제대로 나온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교육 심리학 파트에 가면 형태주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 즉 게슈탈트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게슈탈트 심리학은 기본적으로 뭘 확인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심리학이냐면 인간이 어떻게 외부 세계에 있는 대상을 지각할 수 있느냐. 우리가 딱 어떤 현상을 눈으로 보면 저기 뭐가 있네라고 일단 보고 알죠. 이때 뭐 복잡한 사고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고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하나로 합치고 관련 짓고 인식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인지 과정이 뭐였다? 지각이었고요. 이 지각의 과정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형태주의 심리학이었다는 거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어떤 현상이 존재하는가와 지각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대표적으로 여기 불빛이 하나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게 되면 실제로는 그 자리에서 이 불빛이 들어왔다 나갔다가 반복하고 있을 뿐인데 우리 느낌상으로는 이 불빛 하나의 동그란 불빛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발생한다 했죠. 이와 같이 지각과 실제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이런 형태주의 심리학 혹은 지각 심리학을 연구하게 됐다는 거 우리 알고 있죠? 이 과정 속에서 각각의 개별 요소들이 별도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어떤 요소들이 뭘로 하나의 의미 있는 전체로 통합되면서 인식되고 결국 하나의 전체 속에서 각각 요소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과정, 학습되는 과정, 통찰의 과정과 을 포함하기 때문에 지각심리학, 형태주의 심리학과 통찰학습 이론이 서로 연관성이 높다는 것도 공부했고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하나를 인식하죠. 하나 전체를 인식하는데 하나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을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고 그것들을 같이 보고요. 또 같이 보는 과정에서 현재 존재하는 그 대상물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머릿속으로 인지를 통해서 재구성하고 통합하고 뭔가를 추가해서 인식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인식한 전체는 부분의 합이 아니라 그 이상 플러스 알파를 포함한다. 이런 얘기 했었죠. 따라서 어떤 하나 전체를 설명할 때 그 현상을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을 쪼개어서 보고 나면 쪼개어진 것만으로는 전체를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 부분으로 다시 환원시켜서 살펴보는 그런 인식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복잡한 현상을 단순한 요소로 나눠 설명할 수 없다라는 얘기까지. 사실 이 말은 이 말과 3번의 말을 다르게 설명한 것일 뿐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우리 다 공부했던 내용이고 다 기억나시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되겠다. 이제까지는 괜찮습니다. 그죠? 공부 좀 했으면 여러분들 뭐 기본 이론 듣고 기출문제 좀 풀고 했으면 다 풀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6번 보시죠. 6번은 이제 평생교육법 우리 요 조항 여러 번 공부했어요. 그죠? 기출문제에서도 보고 뭡니까 어디입니까? 우리 모의고사에서 여러 번 보고 했어. 그래서 이 조항을 왠지 익숙하게 알고 있어. 근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요런 부분에다가 구멍을 뚫어놓고 들어갈 말을 찾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시험에서 좀 안타까운 저는 시험 문제 유형이 이렇게 뭔가 구멍 뚫어놓고 들어갈 용어 찾는 거 있잖아요. 물론 개념적으로도 중요한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조금 썰렁해 보인달까? 약간 그런 느낌이었긴 했는데 어쨌든 보시면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평생교육법에서는 학문적으로 얘기되는 평생교육의 개념과 좀 다르게 구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정의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학문적으로 원래의 평생교육의 개념은 모든 교육을 통합하는 개념으로서의 교육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 평생교육법상에서는 뭐와 뭐를 구분한다? 교육 안에 뭐가 있다? 교육 안에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게 있고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 게 있다. 왜? 우리 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이 사안을 어떤 법을 적용해서 규율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해놔야 되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 평생 교육을 어떻게 해놨다? 구분시켜 놨다는 거예요. 별도의 것으로 구분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이 아닌 교육들 중에서 이런 말이죠. 아닌 것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걸 포함해야 돼? 제외해야 돼. 당연히 제외해야 되겠죠. 우리가 법에서는 이렇게 학교 교육과 평생 교육을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 학교 교육이 아닌 것을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외 모든 활동을 다 교육 활동으로 볼 수 있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고 우리가 교육의 개념에서 무슨 교육이 있다? 형식적인 교육과 비형식 교육과 무형식 교육이 있다고 했는데 아무런 조직적인 틀도 갖지 않은 것이 무형식이고 완전히 조직적인 틀을 갖추면서 공식적인 학위라든가 어떤 자격을 인정해주는 교육이 형식 교육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비형식 교육이 뭐다? 뭔가 조직화된 교육 활동의 시스템은 있지만 그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학력이나 어떤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공식적인 이런 학교 제도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교육을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비형식 교육이 뭐에 해당된다? 평생 교육에 해당된다 이런 말 했잖아요. 따라서 정규 교육 과정을 제외한 다양한 교육에 관련된 것으로서 무슨 활동?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즉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누가 이 일을 하는지 주체와 그 다음에 수요자와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시설과 기관과 그것을 하는 그 교육 주체와 뭐 관련된 비용 지원 이런 것에 대한 체계를 갖춘 교육 활동이기 때문에 뭐다?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평생교육이라고 한다. 따라서 답은 3번이다. 마찬가지 평생교육에 이걸 달달달 외워서가 아니고 평생교육의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학습 동기의 목표 지향성 이론에 대한 설명. 아이고 이거 너무 많이 했지 그죠? 우리 너무 많이 해갖고 거의 마르고 닳도록 하는 문제죠. 그래서 학습 동기에 대한 목표 지향성 이론에 따르면 무슨 목표 숙달 목표와 수행 목표가 있다 그랬고요. 숙달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수행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둘 중에 뭐냐 그랬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높이기 위한 목표니까 뭐요? 그냥 뭔가 다른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남이 나를 봐줘서가 아니고 내가 그냥 나의 실력을 쌓는데 내가 목표라는 어떤 과제를 완성하는 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무슨 목표라고 한다? 숙달 목표라고 했고요. 숙달 목표를 가지다 싶으면 어떤 과제를 선호한다? 도전적이고 새로운 과제. 왜냐? 그렇게 했을 때 자기 능력이 점점 향상되니까. 그 다음에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것을 있고 학습자가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그랬습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새롭고 도전적인 과제보다 충분히 학습된 쉬운 과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이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것을 피한다는 건 뭐예요? 이 피하는 것의 반대를 우리 추구하는 거잖아. 뭘 추구한다는 거야? 자기의 능력이 더 우월해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목표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갖고 있으면 반대로 능력이 없어 보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뭐 한다? 충분히 학습된 쉬운 과제를 추구한다. 이거 우리 숙달과 수행 목표는 뭐다? 남들에게 자신의 실력을 과시한다거나 내가 남보다 더 낫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는 학습 목표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그런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수행 목표 지향형 학습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용 보시면 뭐 사회적 목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사회적 목표는 뭐예요? 공부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학습자가 친구를 잘 사귀려고 하는 것과 같이 사회적 관계를 더 돈독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학습 목표라는 것을 사회적 목표라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수행 접근 목표와 과제 회피 목표 이런 게 있었는데 수행 접근은 수행 목표 지향형 학습자 중에서 그걸 추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월해 보이는 걸 추구하는 것을 수행 접근 목표, 그것을 피하는 것을 수행 회피 목표, 그러니까 무능해 보이는 것을 피하는 목표인가. 사실 요거를 만약에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자신이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라고 했기 때문에 나를 수행 회피 목표라고 부를 수도 있긴 해요. 그걸 2차적인 분류에서 접근과 회피로 구분하면 수행 회피라고 구분할 수도 있긴 하지만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행에서 회피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과제 회피이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이걸 과제 회피를 뭐 숙달 회피 정도로 해석할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예 4번도 잘못됐고요. 어쨌든 이쪽 뭐 처음 게 숙달, 뒤에 게 수행. 이거 사실 뭐 다른 헌지를 보면 괜히 헷갈릴 수 있지만 여기 나오는 숙달과 수행은 우리 공부를 많이 했던 거니까 답 찾는데 큰 무리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교육정책의 의사결정 관점은 우리가 이제 교육정책의 의사결정 모형들도 많이 공부하지만 그에 앞서서 그 모형의 전제로서 교육정책의 의사결정 혹은 정책 결정이라고 하는 행위를 어떤 행위로 보느냐라고 하는 관점에 기초해서 4가지로 구분했잖아요. 그래서 합리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에 기초해서 가장 최적의 대안을 찾는 과정으로 보는 관점이고 참여적 관점은 동질적인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 합의된 목표를 추구하는 구성원들이 상호 협의해서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보는 관점이고 정치적 관점은 이질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서로 경쟁하는 집단들이 서로의 목표에 대한 뭐 경쟁과 타협과 양보와 뭐 협상 등을 통해서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관점이고 우연적 관점은 조직 내외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상호 이질적이고 서로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것이 왜 이렇게 결정되는지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우연히 결합되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내용 보시면 목표 달성이
의사결정의 목적이고 그 목적 달성을 극대화하는 뭐다? 최적의 대안 선택. 최적의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대안들을 검토해 봤을 때 가장 적은 비용, 가장 높은 효과를 가져오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 가능한 그런 대안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을 보는 관점보다 합리적인 관점이 맞는 설명이고, 이런 합리적인 관점에 따르면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려면 모든 대안을 합리적으로 비교 분석해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전문가가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는 절차를 거치고, 그 절차를 통해서 결정된 정책은 상부 단위에서 결정되고 하부 단위에서는 그것의 이행, 실행만을 담당하는 조직에 적합한 의사결정 모형이기 때문에 관료제 조직이나 중앙 집권적인 조직, 대규모 조직, 기본적으로 관료제와 중앙 집권적인 조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대규모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런 조직의 의사결정을 이해하고 또 설명하는 데 적합할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이제 참여적인 관점은 조금 소규모 조직, 전문가 조직, 그다음에 정치적인 관점은 상호 대립이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볼 수 있고, 우연적인 관점은 무질서된 조직, 그러니까 내부가 매우 유동적이고 혼란스러운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 같은데 적합한 관점이죠. 따라서 이 내용들을 보면 보다 합리적 관점. 공부한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공부를 덜 해서 어려움 보시는 분들은 공부를 더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웬만큼 하신 분들은 분명히 합격 정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교육행정의 기본 원리. 이것도 이제 우리가 많이 공부했잖아요. 교육행정의 기본 원리들에 들어가는 거, 민주성, 합법성, 기획균형성, 효율성, 뭐 기타 여러 가지 막 있잖아요. 그 중에서 내용 보시면 활동에 투입되는 자원 대비, 투입하는 자원에 대비해서 뭐다? 산출을 어떻게 하는 거? 최대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용 대비 효과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건 뭐예요?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죠? 가성비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비용 대비 효과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답 나오죠. 효율성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예시로 재정의 한계가 있을 때 우리가 투입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학생 수를 늘리게 되면 학교 안에 동일한 교실 안에 150명이 공부할 때랑 100명이 공부할 때랑 50명이 공부할 때랑 10명이 공부할 때랑 비용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한 반을 운영할 때 10명씩 한 반을 운영할 때랑 30명씩 한 반을 운영할 때랑 들어가는 교사의 숫자가 달라지잖아요. 따라서 비용 대비 효과의 비율을 얘기하는 효율성이고, 민주성이 뭡니까? 관련되는 어떤 이해 당사자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내지는 모든 국민이 정책 결정의 과정을 투명하게 알 수 있어야 되고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합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행정은 법에 따라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재량을 남용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죠. 기회균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교육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혹은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원리 말하는 것이니까 관련된 거는 뭐 3번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이 봤던 형식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다음과 같이 주장한 학자가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이 교육과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때 이 과학적인 방법으로서 뭐다? 성인의 활동, 이상적인 성인의 활동을 분석해서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어떤 교육의 과정을 설계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 되어서 할 일을 미리 어떻게 하는 거? 준비시키는 것이니까 학습자의 현재적인 관심과 뭐 흥미, 필요 이런 것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고, 학습자가 나중에 미래 성인이 되어서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인가를 잘 확인해 가지고 그것의 뭐 유형이라든가 영역에 따라서 잘 분류해서 가르치면 된다 뭐 라는 식이겠죠. 누가 이런 말을 했겠다. 일단 바로 보빗을 기억하시면 더 좋았겠고요. 보빗은 교육과정이라는 제목의 책을 최초로 쓴 학자로서 교육과정의 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 교육행정할 때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학자 보시면 제일 좋겠고,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각각의 사람들이 누군지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죠. 애플은 뭐죠? 애플은
네, 저항 이론 혹은 비판적 교육학자로서 무슨 개념? 헤게모니, 문화적 헤게모니 이런 거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 즉 기존의 학교들 어떻게 하고 있다? 지배 집단에게 유리한 담론을 학생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지배 집단의 헤게모니를 유지시켜서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있다라고 지적한 사람이죠. 문화적 헤게모니 이론 얘기한 사람. 뒤에는 뭐 한 사람이죠? 네, 프래그머티즘 철학의 기초에서 실용주의 교육, 경험 중심 교육. 근데 이 뒤가 얘기한 건 뭐다? 뒤가 얘기한 것은 아동의 현재의 삶에서의 경험을 재구성함으로써 점차로 자기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안목이 성장해 나가는 것, 삶을 살아가는 어떤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이해가 성장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본 사람, 내재적인 관점, 교육은 성장이라고 본 관점 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듀이를 만났죠. 따라서 듀이는 절대 미래 세대의 삶을, 미래 성이 되어서 할 일을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애플도 마찬가지로 애플은 저항, 비판 이런 걸 강조했기 때문에 미래 성이 되어서 살아갈 일을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슨 논적 관점일까요? 네, 교육은 사회에 필요한 어떤 인력을 공급해주는 역할 내지는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 기능론적 관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는 약간 반대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이고 위긴스와 맥타이 어디에 나왔더라? 네, 위긴스 맥타이 교육 설계 모형 중에서 타일러 모형에 변형해가지고 역행 설계 모형 나왔잖아요. 위긴스와 맥타이가 말한 것은 교육이라고 하는 건 뭐다? 핵심적인 개념에 대해서, 즉, 빅 아이디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잘한 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뭘 가르쳐야 된다? 영속적인 이해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영속적인 이해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이 핵심적인 교육 내용을 가르치려고 하면 교육의 목표와 교육의 내용과 교육의 방법과 교육 평가가 매우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평가를 나중에 하지 말고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 먼저 계획한 다음에 수업을 설계하라는 식의 무슨 설계? 역행 설계 방식을 제시한 사람이다. 이런 거 공부했을 적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 할 일을 미리 준비하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하는 활동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핵심적인 개념을 공부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학습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가장 적절한 설명은 보빗밖에 남지 않아. 사실은 보빗을 아는 게 제일 쉽지 않나? 그죠? 우리 많이 공부했으니까 교육과정론에서. 그래서 그렇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개인 상담 기법. 이거 뭐 상담 기법을 물을 때 개인 상담 기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상담 대화 기법, 상담 면접 기법 등으로 불리우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감정의 반영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경청, 주의 집중, 재진술, 그다음에 직면, 질문, 구조화 등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내용 보시면 상담자가 하는 말의 이면에 들어있는 의미와 상담자가 하는 말의 이면의 의미와 그것에 포함되어 있는 감정까지 귀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대. 나와 있는 것은 반영, 경청, 주의 집중이에요. 내용 보시면 주의를 집중한다는 것은 귀를 기울이는 것이겠죠. 내 남자가 하는 말에 막 옆에서 막 딴짓하지 않고 내 남자가 하는 말을 하고 있으면 잘 듣는 것이 뭐예요? 그래서 일단 주의 집중하는 거겠는데 그 주의 집중을 넘어서서 뭔가 이면에 담겨있는 의미와 감정까지에도 귀를 기르는 거. 그러니까 하고 있는 말 그 자체에만 집중하지 않고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얼굴 표정, 뭐 목소리의 떨림, 뭐 뭐 움직임, 자세 등등까지도 보면서 이 사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를 듣는 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가장 적절한 말은 경청이 될 것이고요. 경청을 넘어서서 사실은 첫 번째만 알아도 답은 나오네요. 이제 만약에 이거 경청을 못 갈랐다라고 하면 두 번째 거 보면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공감하여 그 공감의 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즉 감정 상태를 공부해서 공감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해한 상담자가 이해한 내담자의 감정 상태를 어떻게 하는 거? 내담자에게 다시
되비춰주는 기법. 되비쳐라는 말이 약간 어색한데 어떤 되돌려주는 기법. 야, 너가 보니까 이런 말 하면서 항상 긴장한 표정을 짓는데 너가 그 대상에 대해서 그 현상에 대해서 매우 긴장하고 뭔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니? 그런 것 같아라고 말해주는 거 뭐예요? 감정을 되돌려주는 거. 감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고 감정의 반영 이게 맞았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많이 공부했으니까 이건 쉽게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감정의 반영을 알았으면 경청일과 주의집중일과 고르는데 말 그대로 경청은 뭐야? 주의 깊게 잘 듣는 거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단지 딴짓을 안 한다. 그냥 듣고 있다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경청이란 말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죠? 경청이 맞겠고요. 내용 보면 이제 질문과 구조화가 있는데 정보 수집을 위한 기능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것 이외에도 그랬으니까 이것도 한다는 얘기잖아요. 정보를 수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친구랑 싸웠어요? 친구 누구 친구 말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뭐예요? 정보를 누구랑 싸운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죠.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내담자가 내면을 탐색하도록 자극하거나 유도한다는 건 뭐예요? 질문을 뭔가 던지면 그 사람이 답을 하기 위해선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게 되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내면에 대한 탐색을 할 수 있으니까 질문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탐색 유도 기법, 내면에 대한 성찰 유도 기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청도 맞는 것 같고 반영도 맞는 것 같고 질문도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고를 수 있고요. 직면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부정하거나 잊어버리거나 이렇게 눌러놓고 억압해 놓는 감정을 말해줌으로써 그것을 직면하게 만드는 기법이고 구조화는 뭐죠? 상담을 구조화한다는 것은 상담의 목표를 설정하고 상담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 당신과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건지를 세팅하는 것을 그러니까 상담의 구조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이 막 아무렇게나 흘러가지 않고 어떤 정해진 틀 내에서 흘러갈 수 있도록 구조를 잡아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상담의 초기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적절한 설명은 답은 2번. 그래서 이렇게 3개나 골라야 되는 문제긴 한데 잘 보면 사실 가를 고르면 되는 거였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도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시고 보통들 상담 문제 재미있어들 하시니까 다들 어렵지 않게 공부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풀어봤고요. 12번 갑니다. 간접교육비. 우리 직접교육비, 간접교육비 저번에 국가직 해설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그 문제를 낼 때 아무래도 국가직 시험 문제랑 지방직 시험 문제랑 같이 내는 것 같다. 그래서 국가직 때 이런 주제가 나오면 그하고 유관되어 있는 혹은 그 주제 그 자체가 조금 다르게 나오거나 아니면 그하고 연관되어서 이렇게 좀 덩어리로 이렇게 같이 뭉쳐서 공부하게 되는 그런 주제들이 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국가직 때 무슨 시험 문제 나왔더라? 표준교육비 나왔잖아. 표준교육비 나오면서 다른 선지가 다 뭐였어요? 직접교육비, 간접교육비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비와 관련된 주요 개념어들 중에서 직접교육비, 간접교육비, 표준교육비 이런 시험이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이번에 뭐가 나왔어? 저번에 국가직 때 표준교육비 나왔지만 이번에는 거기 선지 하나 나왔던 뭐가? 간접교육비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접교육비 그때 국가직 때 것만 봤어도 우리 마지막 특강 때 최근 기출 정리했죠. 그리고 사실 교육비 분류에서 직접교육비, 간접교육비 이거는 직접 우리 23년도 시험에서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은 개념이고 공부했던 개념이고 개념 자체는 어려울 수 있나? 그러나 이미 최근에 여러 번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했던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맞췄을 거라 생각됩니다. 내용 보시다시피 간접교육비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직접 당장 돈이 어떻게 나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돈이 어떻게 되는 거 비용이 간접적으로만 아마 소요되는 거란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직접 교육비는 교육활동에 직접 어떤 비용이 사용되는 교육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고 한다면 간접 교육비는 잠재적으로 혹은 차후에 비용 처리됨으로써 교육에 어떤 소모되는 비용을 얘기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사적으로 사용되는 간접교육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다? 학생이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취업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오는 유실소득, 즉 벌지 못한 소득이라는 의미고요. 달리 얘기하면 이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다른 활동을 하지 못해서 포기한 소득, 달리 얘기하면 기회비용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의 대표적인 것이 비영리 기관에게 세금
세금을 면제해주면 국가 입장에서는 이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소득을 어떻게 한 거야? 포기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면세만큼의 비용을 어떻게 한 거는 마찬가지다. 지불한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것도 들어간다고요. 마찬가지 학교 건물이나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이것은 건물을 지을 때 장비를 사용할 때 비용을 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용하는 그 기간 동안에도 어떻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비용을 쓰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결국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면 나중에 다시 새로 장비를 사거나 새로 건물을 내게 되면 그때 직접 교육비가 사용되겠지만 그 사이 기간에도 뭐가 사용된 거나 마찬가지다. 간접적으로 감가상각비나 이자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것도 마찬가지 간접 교육비에 포함된다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교재에 딱 써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유아의 어머니가 취업 대신 자녀 교육을 위해서 가정에 머물면서 포기를 하면 이 소득은 포함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 지금 교육비 얘기할 때 간접 교육비로는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치를 봤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비용을 간접 교육비와 직접 교육비를 구분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내는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즉 학생이 가서 돈을 못 벌어서 나오는 유실소득도 간접 비용에 포함되지만 유아의 어머니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소득을 포기하면 생산활동을 포기하면 국가적으로도 그 사람이 포기한 소득만큼의 가치가 포기된 소득, 포기한 어떤 소득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비용을 낸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된다? 포함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1번, 2번, 3번은 우리가 똑같이 기본서라든가 기출문제에서 봤던 선지이기 때문에 4번만 새로 만든 선지예요. 근데 내용 보니까 왜 이건 포함된데 이건 포함되지 않겠어. 이 학생이 내나 유아 어머니가 내나 대신 내줄 뿐이지 결국 유아의 교육에 사용되는 간접 교육비에 해당되는 것이죠. 답은 4번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다음 13번. 13번의 도덕적 지도성 이론에 따라 분류한 4가지 학교 유형. 사실 이 그림을 사실은 제가 예전에 썼던 책에는 이 그림을 넣었었다가 최근 책에 만들면서 좀 내용을 줄여야겠다는 압박 때문에 우리 공무원 시험책에서는 뺐던 부분인데 이게 시험에 나와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사실 이 그림 못 봤더라도 내용상 봤을 때 우리 항상 이런 그림 나오면 그림을 읽을 수 있는 눈만 있으면 돼. 선의가 있는가, 높은가, 낮은가, 있는가, 없는가, 성공이 높은가, 낮은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말인데 성공이 있고 선의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학교를 운영하는데 굿윌, 선의는 없어. 선의의 수준 낮아. 이 학생들에게 뭔가 좋은 의지를 가지고 애들을 훌륭한 인간을 길러야겠다는 그런 선의는 낮아. 하지만 아이들을 어떻게 되겠다? 성공시켜야겠다는 의지는 매우 강한 학교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학교고요. 이건 뭐냐면 사실은 서지오 바니라는 사람이 도덕적 지도성 이론을 얘기하면서 즉 도덕적 지도성이란 뭡니까? 말 그대로 도덕성에 기초한 지도성이죠. 도덕적인 어떤 바람직한 교육이 있어서 바람직한 가치와 신념, 그 다음에 그 지도자 자체가 갖고 있는 도덕적인 우월성을 바탕으로 지도성을 발휘하는 것을 도덕적 지도성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론에 따르면 지도자는 어때야 된다? 학교를 도덕적인 기관으로 운영하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즉 달리 얘기하면 성공이 더 중요합니까? 선의가 더 중요합니까? 성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좋은 의지가 구현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성공을 추구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대학에 많이 가고 높은 성적을 얻는 것을 추구한다는 거잖아요. 결국 그렇게 되면 그런 학교는 뭔가 효과적일 수 있어요. 왜냐면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뭐 고위 관직에 가가지고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많은 돈을 벌어갖고 다시 학교에 투자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명성 때문에 그 학교를 들어오려는 학생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좋은 학교일 수 있지만 우리 흔히 명문고라고 하면 후배들이 성공적인 어떤 가도를 달리는 학교들이잖아요. 반면에 만약에 그런 학교에 교육자들이라든가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라든가 지도자들이 그것을 좋은 의지로 하는 어떤 보다 바람직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어떤 의지를 갖고 한 게 아니고 나만의 성공을 위해서 추구한다고 한다면 그런 좋은 학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이 누굽니까? 서지오 바니는 가장 좋은 학교는
바람직한 어떤 선의에 의한 학교, 즉 선의에 의한 학교이면서 그 다음에 그 학교가 성공적이기도 학교가 가장 바람직한 학교라고 했겠죠. 바로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이고도 효과적인 학교, 즉 여기서 말하는 3번 학교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모든 학교가 이럴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최소한 성공적이지는 못하지만 도덕적인 도덕적인 학교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될 거니까. 하지만 많은 경우 학교들이 뭘 추구한다? 도덕적인 어떤 의지, 좋은 의지, 선의보다는 뭘 추구한다? 성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것만을 추구하는 학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은 뭐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익을 볼 것인가를 추구하는 것이니까 무슨 학교라고 했냐면 정략적인 학교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여기서 말한 비도덕적이고 비효과적인 학교라고 하는 것은 선의의 수준도 낮고 성공 수준도 낮은 아무것도 건질 게 없는 학교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4번 학교. 그래서 요 네 개의 분류가 여기 있는 그림하고 딱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연결시켜서 해석만 해도 문제는 풀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서지오 바니가 말하는 다양한 그 지도성의 개념 중에서 우리가 문화적 지도성 개념 많이 했었는데 여기 도덕적 지도성 이런 나왔고요. 그리고 그에 관련된 학교의 유형을 선의와 성공의 유형의 기준에서 분류한 요 모형. 우리가 얘기하는 학교에 많은 경우 정략적인 학교를 추구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앞으로 서지오 바니가 주장하기로는 적어도 도덕적이고 비효과적인 이런 학교를 추구해야지만 이렇게 도덕적이지만 비효과적인 학교라 할지라도 오랜 동안 도덕적인 학교를 추구하면 선의를 추구하게 되면 도덕적이고 효과적인 학교로 발전하기 때문에 1과 3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해설지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학교 컨설팅의 원리. 학교 컨설팅이라고 하는 개념 알고 계시죠? 그죠? 학교 컨설턴트라는 사람은 주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고 누가? 학교 안에 있는 교사가 할 수도 있고 행정가가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의뢰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 교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사라든가 학교의 행정가, 즉 달리 얘기하면 학교 안에서 학교가 외부에 있는 컨설턴트, 물론 이제 내부의 컨설턴트를 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뢰인에게 뭔가 전문적인 지도나 자문, 그다음에 조언 활동을 요청을 하면 그 전문가가 와서 상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을 함께 이제 실행해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이런 것을 도와주는 활동을 학교 컨설팅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우리 컨설턴트 요즘 뭐 어디 가면 맨날 컨설팅 받으러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컨설팅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때 그 내용상 학교 컨설팅의 원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 자문성, 자발성, 전문성, 한시성, 그 외에도 뭐 학습성이라든가 또 뭐 있죠? 독립성 등의 원칙이 이제 있는데 그런 원칙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내용 보면 사실 이 문제도 그거를 기억해서 풀 수도 있고요. 정 모르겠으면 내용 보시다시피 교육 활동을 전개하거나 경영하지 않아야 된다. 즉 학교 컨설턴트는 의뢰인을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단지 뭐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의뢰인에게 자문을 할 수 있을 뿐이라는 얘기고요. 따라서 컨설팅에 대한 최종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의뢰인에게 있다. 우리 그런 거잖아. 어디 컨설팅 받으면 여기 하면 이런 점이 좋고 저기 하면 저런 점이 좋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 부분을 더 제안 드립니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최종적인 결정은 투자 당사자한테 있듯이 이 결과도 어떤 제안된 대안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대안을 선택할 것인가, 그 대안을 실행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당사자인 의뢰인이 지되 다만 우리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 즉 학교 컨설턴트에게 요구하는 것은 전문적인 자문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문이지 지시나 지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뢰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런 자문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런 것을 자문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고 자발성의 원리는 뭐와 관련된 것이다? 누가 강제적으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원할 때 뭐 당단자나 장학 담당자나 어떤 교육 행정가가 너 컨설팅 받아라 해서 시키는 게 아니고 어떨 때 의뢰인이 원할 때 스스로 신청해서
자기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컨설턴트를 모시고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자발성이고요. 전문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컨설턴트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분야에 관련된 주요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컨설팅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칸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문성의 원리에서도 얘기했던 대로 결국 의뢰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따라서 컨설턴트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계약한 기간 동안에만 학교에 머무르면서 그 문제에 관여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것이지 영속적으로 전개되는 활동이 아니다. 일정 기간 동안 계약 기간이 끝나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 현장을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원리. 따라서 관련된 원리는 1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는 타일러가 제시한 교육과정 개발에서 고려할 4가지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거 했는데, 이거는 문제 형식을 바꿔서 잠깐 아니 이런 내용이 있었던가 싶지만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우리는 너무 많이 공부했어. 거기서 말하는 세부 원리까지도 공부했는데 이거는 아주 브로드한 수준에서 타일러가 교육과정 개발할 때 뭘 생각해야 된다고 말했느냐라는 것을 묻는 말이잖아요. 따라서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고려할 4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교육과정 개발의 4가지 단계가 무엇이냐를 묻는 겁니다. 4가지 단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런 4가지 질문에 대답하며 나가면서 차근차근히 교육과정을 개발해 나간다는 의미죠. 타일러의 모형에서 첫 번째 단계 뭐였어요?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결국 학교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가라는 질문 속에서 결국 교육 목표 설정이라는 단계가 이루어지고요. 교육 목표를 설정했으면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어떤 교육 경험을 제공해야 될 것인지를 질문해야 돼요. 달리 얘기하면 교육 경험의 선정의 단계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 경험을 효과적으로 조직할 때 필요한 매체는 무엇인가? 매체를 물은 게 아니지. 교육 경험을 효과적으로 조직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물었지, 조직하는 방법에 필요한 매체에 초점을 주지 않았어요. 즉 결국 교육 매체의 필요성을 전제한다든가 그 교육 매체의 중요성을 강조한 모형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매우 낯선 질문이죠. 마지막으로 뭐 하는 거죠? 교육 목표의 달성 정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평가를 통해서 알아야 되지. 결국 교육 목표의 달성 정도를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평가 방법을 선정하고 시행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주장한 교육학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다 사람들의 이름이 낯선가요? 아니요, 우리 좀 알고 있는 사람도 있죠. 내용 보시면 드립은 뭐 하는 사람이죠? 드립은? 네, 교육과정이란다. 교육사회학에서 기능론적 관점 나올 때 드립, 파슨스 드립은 나왔죠.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얘기했어? 드립은. 그래서 학교는 산업사회에 필요한 규범을 가르치는 곳이야. 뭐 성취, 지향성, 독립성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 했던 사람이고요. 프레일이 뭐 하는 사람이야? 문제제기식 교육, 은행예금식 교육하는데 문제제기식 교육해야 돼. 문해교육 하려면 뭐 해야 돼? 일상적 용어를 사용해야 돼.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죠. 비판적 저항이론가 등등을 볼 수 있죠. 보울스와 긴디스 뭐 하는 사람이죠? 경제적 재생산론자. 그래서 갈등론적 관점의 대표적으로서 차별적인 사회화를 통해서 수능적인 노동자를 양성하고 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 기존의 사회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재생산한다. 누가? 학교가. 이런 얘기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특징적으로 뭐다? 학교에서 무슨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사람들은 학교 내부의 문제는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았다. 보통 얘기하는데 애니어는 어디 나왔다? 애니어 우리 기출문제에서 딱 한 줄로 나왔어. 뭘로도 그것도 오답으로. 그래서 애니어는 이 사람이 뭘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된 바는 없지만 우리는 다뤘죠. 뭐에서? 우리가 교육과정사회학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어디에서? 교육과정사회학. 교육과정을 사회학적으로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교육사회학 파트에서 보면 교육과정을
사회학적 관점으로 봐요. 즉 단순히 교육과정론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교육과정 학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순수하게 교육과정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지만 교육과정 사회학에서는 이 교육과정이 이렇게 구성된 이유는 어떠한 이데올로기에 의한 것인가, 어떠한 사회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가, 사회 구조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때문에 결국 이 교육과정 사회학 파트에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누구에게 유리한 내용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고요. 그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유리하고 누구에게는 불리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결국 이런 교육과정을 배우면 어떤 것에 유리한 태도를 가지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교과서 분석을 통해서 교육과정의 사회학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혹은 정치적인 측면을 분석하려고 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 특히나도 역사교과 분석을 통해서 이것을 파악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다? 애니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애니언 여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람이었는데 애니언 나와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우리 그 교육학 공부를 같이 잘 해오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것이고 아니면 그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구교육사회학이야 이거 아니고 프레일은 비판적 교육사회학이라고 했긴 하지만 교육과정 분석했다고 들은 적 없고 보울스와 킨디스 마찬가지로 갈등론적 관점 뭡니까? 교육의 문제를 거시적으로 본 사람들이지 이렇게 내부에 들어가서 교육과정을 분석한 사람들은 아니야라고 해서 소고법으로 풀어도 됐겠고요. 애니언을 기억해서 풀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풀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문제에 대한 그 해설에서 요거는 그래서 중정도 수준으로 넣어놨습니다. 사실 그 자료 보시면 제가 좀 전에 풀었던 문제 중에 서지오바니 학교 유형 분류라든가 학교 컨설팅의 원리,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애니언의 교육과정 연구를 상으로 놓지 않고 중 수준으로 놓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기본 이론서라든가 아니면 기출 문제라든가 우리가 그 동영 모의고사 등등을 통해서 접해봤던 내용들이고 만약에 그런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소고법으로 웬만큼의 그것들이 다 이제 분류가 구분이 되는 이런 문제들인 경우는 제가 중으로 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제가 교육학을 완전 전공한 것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다 맞추나요? 이렇게 하면 그렇습니다. 그 정도도 이해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합격을 기준으로 보자면 적어도 이제 작년도 23년도 9급 정도 수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문제를 보자면 뭐 이번 시험에서 한 서너 개? 많이 틀려도 한 5개 정도에서 끊었어야지 합격선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보면서 또 이제 18번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보죠.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의 교육론의 특징이 뭐 너무 많이 해서 이거는 거의 달고 다른 문제 아닙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우리가 인간의 이성에 기초해서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하고 그래서 원리와 법칙이라고 하는 것으로 굳어진 것을 공식적인 지식, 보편적인 지식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보는 관점을 가졌던 반면에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아니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람들마다 다 다른 진리를 알고 있고 따라서 하나의 보편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다양한 어떤 관점과 상황에 맞게 지식이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랬던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었죠. 따라서 교육의 방법도 획일적인 것이 안 되고 어떻게 다원화를 추구합니다. 단순히 이성적인 교과들만 가르치냐? 그렇지 않다. 감성과 뭐 정서에 기초한 교육도 필요하고 이론적이지 아닌 실질적인 교과도 필요하고 그렇죠. 교육의 방식이 있어도 공교육의 국가주도 체제보다는 유연하고 다양한 교육 체제. 그래서 뭔가 다양성 나오면 뭐다? 포스트 모더니즘 맞는 얘기고요. 지식의 가치를 절대적 보편적인 것으로 인식하나요? 아니요. 그런 것인 거 아닌 거예요. 이거 모더니즘에서 그런 것이고 우리는 절대적 보편적인 것을 인식하지 않고 다양성, 소서사 이런 얘기를 강조하는 것이고 지식의 어떤 논리적 특성보다는 지식이 사회문화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그런 지식이 만들어졌는지를 아는 것, 지식의 사회문화적 맥락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되겠고요.
18번 문제가 이제 좀, 이거는 과연 맞을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닌가, 이거는 거의 사실 찍어서밖에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교육에 관련돼서는 이렇게 참여의 장애 요인까지 이렇게 언급됐던 문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임용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특히 임용은 사실은 학교 선생님들 뽑는 시험이기 때문에 평생 교육 분야가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교육행정 파트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 교육행정 기관의 하나로서 교육행정 그 직이 배치된 기관 하나로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런 평생교육기관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앞으로 평생교육 분야를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 평생교육에 많은 사람들이 일단 동기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지만 사실은 그것을 가로막는 요인들이 많아요. 학교와 달리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이다 보니까 평생교육은 그것을 가로막는 요인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들도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크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크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교육의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으로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새로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다? 그 사람이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디스포지션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성향이 어떤가니까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가요? 아니, 그리고 공부를 통해서 뭔가 자기의 어떤 자아 개념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등등의 뭔가 공부하는 거 막 좋아하고 같이 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일수록 평생교육에 많이 참여하는데, 이것이 떨어지면 같이 하는 걸 싫어하고 공부하는 걸 싫어하면 어떻게 되겠어? 평생교육 안 가겠죠. 개인적인 요인 같은 것이고요. 상황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시츄에이션이 어떠냐. 그 사람이 매일매일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냐. 집에서 애를 봐줄 사람 없어서 자기가 집안일을 다 해야 될 사람이냐. 라고 하면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어떠냐는 것이고요. 기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평생교육에 참여하려면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각종 제도들 혹은 기관이 있어야지, 평생교육을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독려해주는 기관이 있어야지 평생교육이 잘 이루어질 텐데, 그게 없으면 장애인이 되니까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비중이 낮겠죠. 그래서 3가지를 얘기한 것이고요. 정보적 요인은 이제 크로스가 얘기하지 않았고, 제 해설지에 써놨습니다만은 거기 있는 누굽니까? 다큰 월드 앤드 메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후에 추가한 요인이라고 합니다. 평생교육의 장애 요인에서 그걸 제시한 사람의 크로스까지 알아야 되는지 안 알아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저번에 24년 국가직 시험의 마지막에 티팩이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매우 뭐 내용상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런 연구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정도이고, 틀려라고 내는 문제 같아요. 틀려라고 낸 문제에서 이제 운으로 맞으면 좋은 거고, 틀렸다고 해서 또 너무 괴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요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거예요. 우리가 공부할 때.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너무 좌절하지 말고 머리 뜯지 말고 요거 하나 더 틀렸어도 다른 사람도 틀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에서 내가 맞았나 틀렸나에 더 집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등하는 4번 되겠고요. 뱅크스의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접근. 선생님 이거 저 공부 똑바로 안 했는데, 자세히 안 했는데. 맞아요. 이거 요즘 2014년인가 나왔던 내용이기도 하고, 뱅크스의 다문화 교육이라고 하는 게 교육 전체 중에서는 좀 작은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집중하지 않고 자세히 보지는 않는 영역이에요. 다만 우리가 저번 시간에 2023년 국가직 공부할 때, 국가직 시험 문제 풀 때 국가직에서 무슨 문제 나왔냐면 문화 실조론 나왔죠. 문화 실조론에 대한 선지 중에서 무슨 관점? 문화 상대주의 관점에서는 문화 실조론이란 개념은 성립할 수 없다라고 한다라는 선지가 나왔고, 그 말 맞다 그랬어요. 그래서 문화 실조론이라는 것은 문화에 있어서는 다양한 문화가 각각의 상대성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문화가 존중받을 가치가 있고 다양성이 인정돼야 된다라고 보는 문화 상대주의 관점과 달리, 문화 실조론은 자문화 중심주의 관점의 기초에 있다라고, 자문화 중심주의 관점에서 보자면 뭐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한 사회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하나로
통화되어야 된다. 즉 주인이 되는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소수 집단인 새로운 이민자 집단 혹은 새로운 문화에 기초하는 소수자 집단을 어떻게 한다? 동화시켜야 된다라고 보는 관점이 같은 개념이라고 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문화의 다양한 중심성 중에서도 우리 문화가 있고 우리 문화를 모르는 애들이 있으면 얘네들은 공부를 못한다라고 하는 문화 실존론적 개념이 성립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 그러면서 문화 상대주의의 관점에서 보자면 다양한 어떤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는 다문화 사회 속에서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 다문화 교육의 관점은 다양한 문화의 상대성을 존중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동화주의와는 반대되는 접근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했어. 이거 뭐야? 소수 문화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관점이고요. 응? 여기서 동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다? 주류 문화를 중시하는 관점이에요. 주류 문화 중심적인 관점이고 소수 문화권에 기초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문화를 어떻게 하는 거? 버리고 주류 문화로 진입하게 하는 쪽으로 투항하게 만드는 관점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좀 알아봤으면 그리고 이러한 다문화 중심주의 교육에서 다문화 교육에서 문화 상대주의적인 관점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누구 있었다? 뱅크스. 우리 따로 다문화 교육의 영역에 감이잖아. 뱅크스는 무슨 관점? 문화 상대주의 관점의 기초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의 세부적인 접근 방법까지 제가 정리드리지 않았지만 그 동화주의 관점과 뱅크스는 어떤 관점? 다른 관점이라는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렸는데 바로 딱 그것이 나왔고요. 동화주의 언제 봤냐? 우리 앞에서 봤던 문화 실조론 24년 고가직 문제 풀면서 동화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정도 공부를 해서 그거 잘 챙겨보셨으면 풀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뱅크스의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접근 방법에서 동화주의란 말 자체는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날아가는 것이고 그 외에 뭐 기여적인 접근 방법이라든가 플러스 부가적인 접근 그다음에 변형적 접근, 사회적 행동적 접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가적인 접근, 기여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가장 낮은 수준, 1수준. 그 다음에 부가적인 수준이라는 것이 2 수준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변형적 접근이 3 수준에 해당되는 그 다음에 이것이 행동적 접근이 4 수준에 해당되는 것인데 제가 해설제에다가 이제 따로 써놨습니다만은 1수준은 그냥 잠깐 가끔 우리 무슨 걸 체험해보자. 이런 새로운 문화를 한번 우리도 체험해보자라는 수준에서 그냥 하나 쏙 집어넣는 접근이죠. 소수 문화를 기존의 어떤 교육, 자문화 중심적인 교육과정 안에 하나 추가로 쏙 넣는 것이고요. 부가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나 주제를 더 중요한 주제 수준에서 교육과정 안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탁 집어넣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무슨, 우리 지역의 애들 중에서 중국에서 넘어온 애들만 안 그럼 중국에서 넘어온 애들이 지키는 어떤 작은 뭐 놀이를 한 번 경험해본 수준이면 기여적인 접근. 아니 그 애들이 갖고 있는 문화를 조금은 더 많이 우리가 많이 접해볼 수 있게 뭐 그런 개념이나 내용 주제를 좀 장기간 다룰 수 있도록 추가하는 접근이 부가적 접근. 이건 뭡니까? 교육과정의 전체 구조는 흐트러뜨리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를 조금 넣는 거, 아예 더 많이 넣는 거 이런 것이 기여적 부가적 수준이고요. 아니 교육과정 자체의 구조나 교육의 목표 자체를 다르게 하자는 것이 3수준과 4수준입니다. 3수준의 변형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정의 전체 구조를 변화시켜서 교육의 목표라든가 교육 내용의 중대성과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지 아닌지 그 내용 중심의 위계 정도 수준을 바꾸면서 교육과정 전체를 다 문화 중심적으로 바꾸는 교육과정의 접근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의사결정 및 사회행동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인 뒷부분이죠. 사회행동. 결국 학습자들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겠다. 기존 사회는 너무나도 특정 문화에게 자문화에게 유리한 사회였어.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문화를 지킬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소셜 액션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의식화 시키고 그런 행동에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으로 바꾸는 접근이 뭡니까? 사회행동 접근에서 점점 더 급진적인 접근으로 좀 더 근본적인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접근으로 나아가는 것이 뱅크스가 제안한 다문화 교육의 교육과정 접근이니까 한번 알아두시고. 하지만 이 문제 답을 찾는 것 자체에 동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동화주의라고 하는 것이 자문화 중심주의와 관련됐다라고 하는 것만 알았으면 뱅크스는 문화 상대적인 접근에 기초하는 교육 과정을 제안했으니까 다문화 교육을 제안했으니까 이건 맞지 않네 하고 답을 고를 수도 있었던 문제라고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20번 문제 같은 문제를 저는 아주 혐오하는데 이거는 그냥 답을 가져가라는 건지 가져가지 말라는 건지 알 수도 없고 이게 내용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문제도 비슷하게 저번에 우리가 국가직 시험 봤을 때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들 중에서 학생 주도형 수업인지 학생 참여형 수업인지를 고르는 부분이 있었던가요? 기억나나요? 네, 그 문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학교의 수업 방법, 운영 방법에 대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을 묻는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문제 중에서 자유학기제 관련된 내용을 물으려다가 조금 턴한 것 같아요. 2022를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그냥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좀 자세하게 물어봤으면 좋았을걸. 이상한 또 이제 시행령을 갖고 와가지고 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법령으로 분류하지 않고 교육과정 문제를 분류했어요. 내용상 봤을 때. 그래서 이 내용상 보면 결국 학교에서는 뭐 한다? 중학교 및 그 중학교에 해당하는 특수학교에서는 자유학기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유학기에 어떻게 수업을 운영하도록 하는가를 시행령에 적어놨다는 것이고 이 시행령 결국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서 현장 교사들에게 전달됩니다. 교사들이 시행령을 이렇게 들어보고 읽어보고 수업하지는 않아요. 그것이 반영되어 있는 뭘 보고 국가교육과정 기준을 보고 하는데 그 국가교육과정 기준에서는 기본적으로 학생 참여형, 학생 주도형 뭘 더 좋아한다? 학생 주도형과 학생 참여형 중에서 우리 교육학 이론에서는 자기 주도 학습 이런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주도라는 말을 더 좋아하는데 우리 저번에 국가직 시험에서도 참여형이 답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완전히 학생이 주도하게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지가 않다는 것이고 이때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말은 우리나라의 교육학자나 선생님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교육의 국가교육과정 기준이나 시행법령 수준에서는 주도형의 수업이 아닌 무슨 형의 수업? 참여형 정도로 해가지고 아직 교육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누구다? 교사다. 즉 교사가 학생을 지도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고 학생을 어떻게 한다? 수업에 참여시켜야 된다는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 참여형 수업이 맞는 말이고 이런 것까지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학생의 진로 탐색 등에 관련되어있는 다양한 체험을 위한 수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 우리가 자유학기제 활동에서 주제 탐색과 진로 탐색 두 가지 영역을 갖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기억나시나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자유학기 활동 영역이 네 가지로 줄었잖아요. 자동진봉이 아닙니다. 주제 탐색하고 진로 탐색만 남고 나머지 봉사하고 동아리 맞나요? 네, 그렇게 되네요. 그런 것은 사라졌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진로 탐색뿐만 아니라 주제 탐색도 포함하기 때문에 이게 진로 탐색 등 다양한 체험을 위한 진로 교육을 이러면 사실 말이 앞뒤가 좀 안 맞는 말인 거잖아요. 그죠? 진로 탐색 외에도 주제 탐색 등의 다양한 체험을 위한 무슨 활동? 체험 활동을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골라야지 맞는 말이지. 진로 교육 탐색 등 다양한 체험을 위한 진로 교육을 운영해야 된다 그러면은 진로 탐색 등 이렇게 해놓고는 갑자기 영역이 다시 진로로만 좁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의 개념상 봤을 때 체험 활동이 들어가야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문제를 위한 문제 같은 사람들한테 약간 너 국어 잘하니를 묻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타깝습니다. 이런 문제를 통해서 어쨌든 누군가는 걸러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낼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이런 점에서 이제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개념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으면 사실은 이거는 약간 문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알 수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때문에 모든 그럼 시행령을 다 외워야 되느냐 그렇게 볼 것은 아니고요. 사실 자유학기라고 하는 것이 무슨 개념인지를 교육과정상에 무슨 개념인지를 알고 이것은 접근을 그냥 풀 수 있었던 가야 되는 문제로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한된 시간 동안에 문제를 내용을 공부해서 시험을 풀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 나왔던 모든 문제를 100점 맞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들 공부가 실패한 건 아니고 또 앞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혹은 제시라든가 혹은 아직 시험 안 보신 분들 초시를 준비하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 90점 정도였으면 최대치였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맞춰서 공부를 해야지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우리도 우리 수준에 맞는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18번 하고 그다음 20번 또는 19번 정도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풀기에도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였고 여기에서 뭐 3개 다 틀리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보기에는 19번 정도는 사실은 때려잡아 풀 수 있는 문제였고 20번은 또 때려잡았을 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50% 하면 결국 한 90점 정도가 이 시험의 최대치고 그 정도 수준까지 공부하시면 여러분은 할 거 다 한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대략 잘 봤다 싶으면 아마 85점, 90점 나왔을 것이고요. 평범한데 하면은 75점, 80점 나왔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75점 이하면 조금 힘들다 싶지만 다른 또 과목들이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커트라인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아마 좋은 성과 나오신 분들은 분명히 80점 정도는 맞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고 조금 더 노력하시고 성과가 좋았던 분, 또 운 좋았던 분은 85점까지도 기대해 봄직한 시험이었고요. 물론 90점 이상 맞았으면 하늘에 감사를 좀 드려야 되겠죠. 어쨌든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은 많은 분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혹시라도 다시 개론서를 지금 열고 있나? 아니요. 아직 그거 하지 마시고요. 올해 시험 보셨던 분은 반드시 바로 면접 시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면 바로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까지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 또 내년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수준이 있죠? 그 정도 수준에서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모든 문제를 내가 완벽하게 몰랐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걸 완벽하게 알 때까지 공부하시면 너무나도 오바다. 다른 과목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제가 이제 좀 더 보완해서 수업에 반영해 드릴 것이고 그렇게 수준에 맞춰서 공부를 좀 해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도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많은 분들이 오늘 영상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더 좋은 자유로운 공간을 갔으면 좋겠으니까. 하지만 다시 공부해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더 이제 우리가 목표에 맞게 그 출제되는 경향에 맞게 공부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영상 때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